예, 이번 주는 이른바 참배의 정치학이 화제인데요. 문재인 대표의 첫 행보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였고, 이에 화답하듯이 김무성 대표는 김해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교수님, 이 참배의 정치학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참배의 정치학이란 표현 자체가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만 이 참배가 정치적인 국가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과 우리가 또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야스쿠니에 대한 참배 여부이고요. 우리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그 참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어찌됐든 상대방도 다 포용한다는 뜻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표나 김무성 대표가 상대 당의 전직 대통령들을 참배한 것은 바람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배는 여기까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국가의 이슈는 정말 미래를 위한 이슈가 좀 어젠다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보수 진보를 가르는 역사관을, 물론 제 주관적입니다만 좀 정리를 해보면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우리 역사적 도정을 성공의 역사로 볼 것인가, 실패의 역사로 볼 것인가, 이런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뭐 야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묘소 참배를 거부하는 분들이 산업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산업화와 더불어서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권 탄압이나 민주화의 지체,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지, 그것이 산업화의 공적 자체를 모두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오게 튀죠. 뭐 지난주에 우리 정청래 의원의 발언 낫지, 뭐 이런, 그다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뭐 이렇게 하면서 당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좀 이렇게 폄훼하거나 당내 반발의 모양새를 띄었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굉장히 저는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대중 정치인들이 뭐 튀어야 산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부적절하게 튀는 것을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이죠. 제가 정청래 의원한테 하나 질문이 있는 것은, 산업화의 문제에서 동의하는 국민들은 그러면 전부 다 나치 당원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 부족함에 대해 통렬히 반성합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100번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무총리를 원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볼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게 제안합니다. 야당의 대표께서 이렇게 말을 바꾼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참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회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두 묘역의 참배 여부를 둘러싸고 이제 갈등을 이제 끝내고, 그 정치가 서로 화해와 화합의 그런 정치가 됩니다. 하나로 단합시키는 출발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정리해봤던 정치권 얘기들 좀 더 깊이 있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전국의 속살 코너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김장수 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권영세 대사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추석 민심을 앞에 둔 여야 간의 경쟁이 뜨거운데, 청와대는 아무래도 내일 이제 이용호 총리 후보자 인준이 통과되면 후임 비서실장 개각 발표를 할 것 같은데, 한간에는 고영세 주중대사가 비서실장이 될 것 같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뭐 이런 맥락 어떻게 교수님 보십니까? 글쎄요, 측근이 이제 그 자리를 들어가는 거니까 역시 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청와대 내부를 이렇게 살펴보면 군기가 잡혀 있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권영세 씨가 거기 이제 되면은 군기도 잡고, 좀 잡고, 네. 싫은 소리도 좀 하고, 네. 그러면서 뭐가 좀 제대로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유리창도 고치고, 네. 바람이 불어서
종이가 날아가는 것도 맞고 하는 좀 뭐 그런 지금 청와대가 아주 군기가 안 잡혀 있는 상태였는데 자잘한 사고들이 많죠. 그에 군기가 빠진 거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김기춘 실장도 못한 군기를 만약에 권영세 주중대사가 실장이 된다라고 하면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김기춘 실장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석이나 사람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통령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연령이나 모든 경륜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기춘 실장의 역할은 대통령의 어드바이서 역할이 더 컸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 권영세 씨가 만약 실장이 된다면은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리고 더 잘 이해를 하고 문제점도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겠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청와대 내의 기후를 잡는데 좀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수석들과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혹은 연령적으로도 좀 더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제 다른 수석들에 비해서 실세고 항상 실세라는 게 이 폴리티컬 어포인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뭐 이런 말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권영세 주중대사가 실장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우려할 수 있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야권에서는 아마 이런 공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그 대선 개입에 대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요. 물론 뭐 대법에 또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이 권영세 주중대사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 있어서 상황실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야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갖다 붙이려면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MB 정권의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뭐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권영세 실장도 그거는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알기로는 MB가 시킨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또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어차피 정권이 같은 정당에서 정권이 재창출됐지만 다른 정권이니까. 그렇죠. 국정원장 자체가 같은 맥락이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뭐 아주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실세 권영세 주중대사가 비서실장이 됐다. 그러면 지금 국면 전환이 어떻게 좀 될까요? 국면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김기춘 실장의 경우는 당과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던 분인데 권영세 씨가 실장이 되면은 당과도 거리가 좁혀질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김무성 당대표와 같이 그 선거운동도 했고 그래서 좀 더 호흡이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뭐 이 비서실장의 물망에 오르고 있는 분이 권영세 주중대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옥 씨라든지 뭐 다른 분들도 오르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강옥 씨가 그 자리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강옥 씨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합 이런 정치적인 차원의 성격이 크고요. 권영세 씨는 물론 정치인이긴 하지만 청와대를 거느린다는 좀 더 행정적인 색채를 더 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부터 같이 밀접하게 일한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 정치적인 목적으로 박근혜 캠프를 합류한 사람들과는 다를 수가 있겠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그저께입니까? 갑자기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하자. 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겠다라고 해서 총리 뭐 이렇게 인준을 둘러싸고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문재인 대표 발언은 정치적 미숙함인가요? 뭐 어떻게 발생해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비정상적이었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너무 여론조사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문 대표가 하신 말씀 가운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두 분 중에 어느 기관이 공신력이 있고 어느 기관이 공신력이 없는지 아세요? 글쎄 말입니다.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좀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로 하는 것과 이 여론조사에서는 우선 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규모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응답률이 낮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응답률이 낮음으로 인해서 응답자의 편향성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는 저는 통계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 1000명, 10,000명에 때 전화하는데 그분들이 다 답을 한다. 면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여론 조사가 여론을 그래도 바이어스 없이 또는 편향성 없이 대충은 좀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일단 불가능하고요. 또 이걸 준비를 하자면은 시간적으로 뭐 서로 문항 하나 가지고 또 시비 걸기 시작하면 한 달, 두 달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극히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국회 이 여론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론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겠죠. 그렇죠. 그럼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보다도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판단이 여론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어느 쪽일 때에는 여론조사가 또 틀리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힘이 다수라는 것 때문에 국민 다수의 생각과는 조금 멀게 총리 인준안을 무리로 붙이겠다라고 하니 힘이 적은 야당으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국민 여론이라도 좀 들어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 여론은 충분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집 앞에 산이 보이세요? 우리 이제 김 교수님. 네, 저는 산이 보입니다. 무슨 산이 보이세요? 저희는 금토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초산이요? 네. 비 오는 날은 산의 모습이 어때요? 물론 날씨에 따라 산은 다 다르죠. 네, 날씨에 따라 다 다르죠. 저는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문제는 날씨에 따라서 변해 보이는 겁니다. 여론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다르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한국일보에서 왜 그걸 기사화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를 아세요? 데스크의 판단에서 기사거리가 그렇죠.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럼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왜 그걸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언론에 줬죠. 네, 아니 왜 자기네들이 문제를 삼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기자들 아니 글쎄요. 제가 여쭤보는 거. 그리고 KBS한테 줬잖아요. KBS만 줬을까요? 다른 방송에도 줬을까요? 글쎄요. 네. KBS에서는 한국일보에서도 건으로 안 삼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문제로 안 삼은 걸 갖다가 기사화했다. 그걸 갖다가 발표를 했다. 거기 왜 그랬을까요? 뭐 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완구 총리 후보 본인 스스로도 언론과 본인이 굉장히 가깝고 언제든지 기자들을 날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회장과도 가깝다라고 이렇게 과시하고 있는 마당에 아마 다수의 국민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보도를 안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 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직접. 청문회에서 하기에는 여론에 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론에 먼저 내보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날 거기서 대화가 있었던 걸 녹음을 했다니까, 녹취를 했다니까. 그걸 전체를 놓고 나서 보면은 상당히 거두절미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KBS는 거두절미 전문 방송 같아요. 문창국 제가 문창국 시대도 그랬고 이번에도 아마
전체를 다 놓고 보면은 거두절미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까운 기자라고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 그건 경솔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밥 먹으면서 한 얘기를 갖다가 그걸 한국일보에서도 문제 안 삼고 또 당에서도 문제를 못 삼은 걸 갖다가 언론에서, 그것도 방송 매체에서 문제를 삼았다. 거기에는 상당한 어떤 의도가, 방송 매체 그 의도가 있지 않았었던가. 그리고 그 정보 자체가 기사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파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점에서 보면은 이완구 후보자가 희생이 된 거다. 거의 문창극 그 총리 지명자 정도의 희생을 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문재인 대표 여론조사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네. 그날 이제 그 신문에 보면 새누리당은 황당해했고 네. 야당 지도부는 당황했다. 네. 그래서 야당 내에 나온 얘기가 문재인 대표의 워딩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야당에 굉장히 혼선을 준다. 쉽게 말해서 정치적 미숙함을 야당 내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공식 기구 외에 이른바 비선 실세에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뒤에 어떤 분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여든 야든 그 공식 조직이 아니라 비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저는 뭐 그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다양한 의견을 공식 조직 이외에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그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완구 총리 후보의 청문회를 보기 이전과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바뀐 것은 사실이고요. 보고 난 이후에 저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나라의 총리로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인사쇄신을 부르짖으면서 신임 원내대표가 되었는데요. 이 첫 작품이 다수 국민들이 원치 않는 혹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원내 총무로 인준하는 것이 첫 작품이라는 게 상당한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요. 우선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요. 뭐 제가 마치 대변인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국회의원 거기에 나와서 그분한테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 자신들도 만약에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이 총리나 장관이나 어떤 정부 고관 자리로 나가는데 청문회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결국 이 사람들이 총리로 인준을 하는 사람들 자신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놓고 나서 본다면은 지금까지 이 이완구 총리 지명자에게서 나타난 문제점이 과연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문제가 되겠느냐? 그걸로 판단을 해야지 저 사람이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훌륭한 사람이냐? 그것보다는 저 사람이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고위직으로 하다못해 요새 같아서는 성직자를 데려다 놔도 거기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어려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뭐 저같이 그냥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저 사람의 저 문제를 가지고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대단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아니, 이런 문제도 불구하고 저런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삼선위원회다가 원내대표 지냈고 또 충남도지사까지 지내면서
그렇게 큰 대과가 없었다. 네. 그럼 한번 믿어줄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분 인준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나 저분은 충남도지사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원내대표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의원 할 때도 저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던 저 사람 문제 있는 거다. 이래서 저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처럼 뭐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문제까지 다 꼬치꼬치 캐어나서 한다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느 사람도 그 자리에 나갈 사람들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우리나라 정치 네. 현실을 생각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내일 이완구 총리 후보가 인준이 된다라고 하면요, 그동안에 국회 청문회를 올라왔던 모든 의원들은 다 인준이 되고 의원이 아닌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휘둘렀던 것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것이 결국 국회의원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더 강화시킬 우려는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내각 책임제에선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우리 저 김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내각 책임제 우에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를 해가지고 거기다 이 시오는 아주 기형적인 조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 국회가 상당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죠. 차제에 뭐 과연 지금 우리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총리란 자리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또 하나는 이 청문제도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랜파더 클로스를 집어넣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디까지는 불문에 붙이고 앞으로는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걸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내각 책임제로 내각제로 전환하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회와 그러니까 이원 집정제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자꾸 책임 총리제 좋아한다는 걸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건 아니겠죠. 네. 사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 총리라는 말도 허구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지금과 같은 네. 제도에서 그러니까 원래 내각 책임제를 만들었다가 대통령 제도를 만들고 그러니까요. 총리가 그냥 남았는 건데 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총리가 왜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회사에 부사장 정도라고 부통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부통령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